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로 2주년을 맞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TF의 위안부 합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입장문에서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비공개 합의 내용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특히 중요한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긴 하지만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년 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늘 입장문은 역사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피해자 할머니 등의 의견과 말씀을 들으며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이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이유 역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유충환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정부는 당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된다는 당시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신빙성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정보를 알만한 위치도 아니었던 탈북민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추측이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서 통일부가 발표를 수동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하지만 근거 자료를 제공했던 국정원도 자금 전용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문건에 표기할 정도였습니다. 혁신위는 북한 관련 정보가 악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공개된 중국 내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혁신위는 대북 정부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물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이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선 조윤선 전 수석.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수석은 물론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이름까지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린 사안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뇌물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외에도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4시 영장 기각이 결정된 지 불과 30분 만에 입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보수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있어 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바로 오판사라면서 그 상급자인 조 전 수석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마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네, 이 화면은 오늘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서류 상자들이 검찰청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2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면서 교육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찬성 의견서를 무더기로 인쇄하고 또 찬성 의견서에 인적사항을 이완용, 박근혜, 박정희 이런 가짜 이름을 써서 냈던 사실, 최근 교육부 진상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그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화 여론조사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년 뒤에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조사를 또 했는데 그 조사는 과연 믿어도 되는지 MBC 탐사보도팀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의견과 접속 IP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더니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4주 중 마지막 날에 들어온 의견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한 찬성 의견. 지필지비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맥락상 지필진의 오타입니다. 그런데 8분 뒤 올라온 의견에서도 20분 뒤에 올라온 의견에서도 같은 오타가 나옵니다. 지필지비라고 써서 올린 의견은 모두 8건. 8명이 한 의견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신을 중3 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1분 뒤에 또 다른 의견을 올리면서 내 아이를 맡기기에 안심이 된다라고 씁니다. 1분 사이에 학생이 학부모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찬성 의견 쪽에서만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면 기자회견이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접수 마감 45분을 남기고 찬성 의견을 올리기 시작한 작성자. 10분도 안 돼 서로 다른 내용으로 42건이나 올립니다. 15초에 한 건 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가며 10건 이상 무더기로 의견을 올린 사람만 21명. 가상의 찬성 의견이 계속 쇄도하면서 여론 수렴 마감 전날까지 188건에 불과했던 찬성 의견은 마지막 날엔 723건이나 들어와 최종적으로 91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찬반 의견 비율 역시 4대 6에서 8대 2로 하루 만에 극적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직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지 않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까지 베껴 올리고 혼자서 수십 건의 의견을 올려 여론을 왜곡한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MBC 취재진이 이 의견 제출자들의 명단을 모두 입수해 그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리포트를 했던 오혜정 기자에게 2가지만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 기자, 교육부가 문제 같은데 어떻게 저런 허술한 조사를 할 수가 있었죠?
네, 보시다시피 교육부는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계속해서 올리거나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복사해서 붙여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대표성이 전혀 없는 조사를 근거로 국정역사교과서 혼용을 추진한 건데요. 교육부가 왜곡된 조사라는 점을 몰랐던 것인지 모른 척 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사는 해봐야 될 텐데 네. 저렇게 엉터리 조사까지 했었는데 결국 역사교과서는 폐기가 됐고 네. 그런데 후유증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국 선언을 하면서 반대했던 교사들은 검찰에 고발됐고요. 네. 대구 문명고에서는 학부모들이 이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국정 역사 교과서에 책정된 예산만 42억 원이 넘는데요. 42억 원. 네. 네. 왜곡된 여론조사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국론만 분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종교단체의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예외가 적용돼 왔었는데요. 불투명한 재정 집행으로 인해 내부에서조차 싸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데 재정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까요? 김주만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11조 등록 신도만 60만 명 가까이 된다는 한 대형교회입니다. 일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까지 7차례 예배가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져 내려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설치된 은행 현금 지급기는 4대. 예배가 끝나면 현금 지급기 앞에 긴 줄이 생깁니다. 11조를 낼 때도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교회의 내년 예산은 1248억 원, 그중 400억 원가량이 선교 명목으로 집행됩니다. MBC가 확인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모 담임 목사 1명에게 지급한 선교비는 월 10억 원, 5년 동안 500억 원입니다. 모두 현금으로 세금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로들만 참석한 연말 결산에서는 자료 배포도 없이 슬라이드만 보여주는 식으로 마무리돼 왔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담임 목사 스스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종교활동비 사용 내역이 문제가 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2년치 자료를 빼고는 모두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퇴직할 때는 규정에도 없던 퇴직금 200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까? 어떤 권력기관이 이런 기관이 있겠습니까? 나도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 측은 그동안 교회 내부의 일은 교회법에 의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은 일부 장로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에 걸맞게 한국교회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올해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MBC 뉴스 김주마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물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이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검찰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선 조윤선 전 수석.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수석은 물론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이름까지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린 사안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뇌물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외에도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4시 영장 기각이 결정된 지 불과 30분 만에 입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보수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있어 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바로 오판사라면서 그 상급자인 조 전 수석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마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네, 지금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이라 아르바이트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뉴스 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겐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솔깃하기 마련이죠.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중고차 매매 대금을 전달하면 월 700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대학생 이모 씨는 광고를 믿고 알바를 지원했습니다. 대금 거래에 써야 한다고 해 통장 사본도 제출했습니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자기 계좌에 입금된 3,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했는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점이 이 씨가 일했던 중고차 무역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중고차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늘어서 있는 야적장. 여기가 B-2인가요? 예, 네. 여기가 혹시 그럼 무역인가요? 아닙니다. 무역이었던 적이 없나요? 모르겠어요. 컨테이너나 폐버스 사무실이 전부인 업체 300여 곳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무역은 없습니다. 사흘에 240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업무를 설명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럼 제가 한 장 드리면 전 얼마 받아요? 한 장에는 이제 하루에 80만 원씩.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와도 일단 모르는 척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께서 뭐 경찰인지 금감원에서 오신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불법이죠. 금융감독원이 지난 2년간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몰려있는 20대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형사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사기범들이 빚에 떠밀린 20대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겁니다. 빚더미와 그리고 범죄 기록을 갖고 가게 될 때 개개인의 어떠한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154억 원,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다스 120억 원의 비자금의 실소유주를 가려내기 위한 검찰 전담팀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은 다스의 격리팀장으로 일했던 최동영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스 비자금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온 최동영 전 격리팀장이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전 팀장은 당선자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을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영 씨와 함께 만났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120억이 조성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전 팀장은 언론과의 이전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직원이 120억 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며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다스 비자금 조성을 위한 120억 원의 횡령은 지난 2008년까지 계속됐고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가 1mm도 안 움직인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에 대해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와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도 방문지인 오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국가 간의 합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한일 간엔 어떤 합의도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합의 이행 지연 의도, 한국 불신 등의 단어를 써가며 대대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합의를 되돌리려 하면 한국의 신용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퇴직자 전관 예우 등 부정 청탁을 막기 위한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로비스트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내년부터 특정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만든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고 대상 외부인은 김앤장 등 모두 28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가운데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를 비롯해 공시 대상인 57개 기업 집단 회사에 소속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 그리고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입니다. 사무실 안팎에서의 만남뿐 아니라 통화 문자 내역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까지 보고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같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이나 업무상 조사 중의 만남, 그리고 공적인 메일이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 접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공정위는 당초 취재진과의 접촉 역시 의무 보고사항에 포함하려 했지만 의도와 달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무원들이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규정이 시행되고 부정 청탁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정위 공무원은 해당 외부인과 1년간 접촉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곳곳에 눈도 조금 날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 사이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동쪽 지방으로는 갈수록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 사이 중부 곳곳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도 0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광주 9도로 추위가 더 풀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